윤정이는 중학교에서 35년을 국어교사로 일했다. 학생들이 그녀를 윤쌤이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교단에 서서 윤동주의 시를 낭송할 때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던 순간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수줍게 고백하던 학생들. 졸업식 날 꽃다발을 안겨주며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던 제자들. 그 모든 순간이 정의의 보물이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닫을 때는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은 섭섭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이제는 분필 가루 대신 흙냄새를, 시험지 대신 꽃씨를 만지며 살고 싶었다. 전남 순천의 작은 마당집. 남편과 함께 꾸며 두었던 그 집에서의 노년은 정희가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평화 그 자체였다. 빨간 벽돌로 지은 단층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이 직접 심었던 감나무가 있었고 베란다에는 정희가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침이면 마당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고 오후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삶.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 별을 세는 삶. 그런 소박한 꿈을 꾸었다. 남편 김태수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태수는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자며 웃으며 출근했고 정희는 그래 기다릴게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점심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다. 사람들은 기운 내세요 라고 위로했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달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베개에 아직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들 도연이 있었고 학교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교단에 섰다. 학생들 앞에서만큼은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조용히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또다시 일어섰다. 외로웠지만 정희는 현명했다. 교직에서 모은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 그리고 이전에 저축해둔 돈을 합치면 제법 큰 금액이었다. 정희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순천 시내의 단층 주택 한 채와 기차역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모님 참 현명하게 투자하십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라며 칭찬했다. 상가 건물에는 세입자가 3팀 들어왔다. 치킨집, 문구점, 그리고 작은 카페.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2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그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정희는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걸 보며 안도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아도 되었다. 정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귀를 간지럽혔다. 조깅하는 중년 남성들, 배드민턴을 치는 할머니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손수 키운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다.
교사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순천시립도서관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다. 소설책을 빌려 읽고 때로는 역사책이나 에세이도 읽었다. 저녁이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놓고 거실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가끔은 옛 제자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저 결혼했어요. 그런 소식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욕심내면 복이 달아나. 건강한 몸, 쓸쓸하지 않을 만큼의 친구들, 그리고 걱정 없는 노후 자금. 정희에겐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다. 남편 없는 삶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을 찾았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3월 어느 저녁 한 통의 전화로 금이 갔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보다 한층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희는 유자차 잔을 내려놓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그런 목소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연은 서울에서 중견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하다가 1년 전 회사를 나왔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니? 팀장까지 올라갔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엄마, 이젠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이제 지겹거든요. 내 아이디어로 직접 승부 보고 싶어요. 도연은 자신이 직접 콘텐츠 제작 회사를 차려보겠다고 했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 자기만의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부였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광고 회사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아내 서윤도 프리랜서 작가들이 모이는 북카페를 운영하겠다며 의욕에 차 있었다. 요즘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잖아요. 조용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 카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피 팔고 공간 대여료 받으면 수익성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과 카페 공간을 얻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도연은 괜찮아요. 금방 회수할 수 있어요. 라며 자신만만했다. 정희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다. 창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10명 중 9명이 망한다는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빚만 남으면 어떡해? 하지만 아들 부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연은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린 철저히 준비했어요. 라며 웃었다. 결국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무리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부모란 결국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존재 아니던가. 설령 그 꿈이 위태로워 보여도.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도연이 제작한 콘텐츠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냉혹했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도연의 영상은 묻혀버렸다. 광고 수익은 한 달에 고작 10만 원 남짓. 사무실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장성이 떨어지네요. 이미 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도연은 점점 초조해졌고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윤의 북카페는 더 심각했다. 홍대라는 입지는 좋았지만 주변에 경쟁 카페가 너무 많았다.
프리랜서들은 스타벅스나 더 유명한 카페로 갔다. 서윤의 카페는 월세만 나가고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에 불과했다. 커피 원두값, 직원 인건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적자였다. 결국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날렸다. 부부의 통장에는 카드값과 대출금이 뒤섞여 있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 2천만 원의 대출금. 총 5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였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도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일어서면 꼭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아팠다. 돈보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너희 둘이서 서울에서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외롭다. 정희의 제안에 도연 부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 원룸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폐 끼쳐서 죄송해요. 서윤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순천의 한 지붕 아래에서 다시 가족이 되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다. 도연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자인 일이나 영상 편집 일을 찾아 나섰다. 엄마, 제가 곧 돈 벌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서윤은 저녁마다 설거지를 하며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 청소도 도맡았고 가끔은 간단한 반찬도 만들었다. 정희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오랜만에 엄마의 자리를 느꼈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 도연이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라며 웃는 모습. 서윤이 어머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칭찬하는 순간.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겐 행복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2달쯤 지나자 도연은 클라이언트 회의가 있다며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날도 있었다. 정희가 술 마셨니? 라고 물으면 네트워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윤은 택배로 명품 화장품을 받아들였다.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한 개에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요즘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걸 사도 되니? 라고 물으면 서윤은 밝게 웃으며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이것 정도는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답했다. 정희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괜히 잔소리했다가 관계만 나빠질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불안한 공존이 계속되었다. 3월 초 어느 저녁 도연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번에 생신 겸해서 일본 온천 여행 가요. 저희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갑자기 무슨 여행? 생일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다. 엄마도 잠깐 바람 쐬야죠. 요즘 계속 집에만 계시잖아요. 온천욕 하시면 피로도 풀리고 좋을 거예요. 서윤도 옆에서 맞장구 쳤다. 어머님, 후쿠오카 온천 정말 좋대요. 제 친구가 다녀왔는데 완전 힐링됐대요. 도연이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봐요. 료칸이라고 하는 전통 온천 리조트인데 정말 멋있어요.
노천탕도 있고 가이세키 요리도 먹을 수 있어요. 후기 보니까 다들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대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천탕 사진이 보였다. 정희는 솔깃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였고 평생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 비용은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다. 항공권, 숙박, 식사 포함해서 1인당 80만 원 정도 나와요. 저희 형편이 아직은 빠듯해서요. 절반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저희가 낼게요. 정희는 망설였다. 요즘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영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도연은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서유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이라니.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서윤도 어머님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라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 녀석들이 아직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정희는 자신을 탓했다. 다음 날 정희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희는 밝게 웃으며 아들이랑 여행 가요라고 답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여행 일주일 전부터 정희는 설레기 시작했다. 옷장을 뒤져 입을 만한 옷을 골랐고 여행 가방도 새로 샀다. 도연이 엄마 가방 낡았네. 새로 사세요 라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작은 캐리어를 구입했다.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기꺼이 지불했다. 출발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설쳤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곧 아들 부부와 함께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여행 첫날 세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만났다. 도연과 서유는 커플룩을 맞춰 입고 나타났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정희는 자신의 낡은 코트가 초라해 보여 약간 움츠러들었다. 엄마, 여권 챙겼죠? 도연이 물었다. 비행기 안에서 서유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았고 도연은 잠을 잤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을 세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피곤해 보여서 참았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도연 부부는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었다. 엄마, 여기서 한 장 찍어요. 정희는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도연이 하나, 둘, 셋 하며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가족 사진. 정희는 행복했다. 그러나 호텔 체크인에서부터 묘한 기류가 흘렀다. 엄마는 싱글룸 괜찮으시죠? 저희는 더블룸 써야 해서요. 온천도 따로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 괜찮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다. 싱글룸은 복도 끝 구석진 곳이었고 창문도 작았다. 도연 부부의 방은 오션뷰였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가이세키 요리가 나왔지만 정희는 먹는 법을 몰라 어색했다. 도연 부부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움직이며 역시 일본 요리는 예술이야 라며 감탄했다. 정희는 조용히 따라 먹었다. 둘째 날부터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아침 식사 후 도연 부부는 엄마, 저희 잠깐 쇼핑 갔다 올게요. 엄마는 호텔에서 쉬시다가 온천이나 하세요 라며 사라졌다. 언제 돌아오니? 정희가 물었지만 도연은 점심 전에는 올게요 라고만 답했다. 점심때가 되어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혼자 호텔 로비를 서성였다. 일본어를 몰라 식당에 가기도 겁났다.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서 방에서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일본어만 나와서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도연 부부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가방들이었다. 어머님 혼자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미안해요. 서윤의 사과는 가볍고 형식적이었다. 괜찮다. 너희 재미있게 구경했니? 정희는 억지로 웃었다. 셋째 날 정희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온천욕을 하러 가자는 제안도 없었다. 엄마, 오늘은 저희끼리 좀 돌아볼 곳이 있어요. 하카타 운하 쪽인데 엄마는 걷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내일 함께 가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그래, 알았다라고만 답했다. 방에 혼자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과 함께 있는데? 그날 저녁 목이 말라 복도로 나온 정희는 도연 부부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성공했네. 엄마 데려오면 어차피 돈은 대주시니까 완전 꿀이야. 덕분에 우리 쇼핑도 실컷 했잖아. 도연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효도 여행은 핑계고 우리 실속 챙기는 거지 뭐. 다음엔 유럽 가자고 해볼까? 파리 가고 싶은데? 서윤이 킬킬 웃으며 말했다. 그래, 유럽도 괜찮네. 엄마 생신 핑계 대면 되지.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외롭잖아. 우리랑 여행 가자면 또 돈 내실 거야. 그 순간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정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옆자리에 앉은 도연 부부는 여전히 쇼핑한 물건들을 들여다보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귀에는 칼처럼 아프게 들렸다. 이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연이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고개를 돌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엄마 재밌었죠? 다음에 또 가요라고 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이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됐다. 피곤하니 각자 알아서 먹어라라고 짧게 답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방문을 닫아 걸었다. 짐도 풀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도연이 부엌에 나와 엄마 밥은요? 라고 물었을 때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각자 알아서 해먹어. 엄마도 바쁘다. 어디 가세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볼일 있어.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천집이랑 상가 건물 다 매물로 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중개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사모님 갑자기 왜요? 월세 잘 들어오고 있지 않으세요? 노후 대비로 딱 좋은 자산인데요. 그냥 제 인생을 새로 정리하고 싶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중개인은 정희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요즘 순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빨리 나갈 겁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만에 첫 번째 계약이 성사되었다. 상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투자자였다. 현금 거래를 원했고 가격도 정희가 부른 금액 그대로 받아들였다. 7억 5천만 원. 순천집은 보름 후에 팔렸다. 젊은 부부가 매입했다. 저희 신혼집으로 쓸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이 꼭 갖고 싶었거든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남편과 꿈꾸던 노후가 담긴 집이었는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4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몇 주 만에 모든 계약이 끝났다. 총 12억이 정희의 통장에 들어왔다. 통장을 보는 순간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재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정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서울 근교 분당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다. 25평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고 지하철역도 가까웠다. 4억 원을 지불했다. 남은 8억은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나눠서 굴리기로 했다. 3억은 정기예금에, 3억은 안전한 채권에, 그리고 2억은 배당주에 투자했다. 은행 직원은 놀란 듯 말했다. 사모님 정말 현명하게 분산 투자하시네요. 이자와 배당금만 해도 매달 400만 원은 넘게 들어오시겠어요. 혼자 사시기엔 정말 여유로우시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더 바라지 않아요. 정희는 담담히 답했다. 재산 정리를 끝낸 정희는 도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도연 부부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화났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정희는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는 분당 아파트로 이미 이사를 끝낸 상태였다. 순천집 앞에는 입주 예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고 짐도 다 없어졌는데요. 도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이사했다. 정희는 간단히 답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다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일본에서 너희가 한 말 다 들었다, 도연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다. 엄마. 그게. 도연이 더듬거렸다. 효도 여행은 핑계고 실속만 챙기는 거라며. 다음엔 유럽 가자고 했지? 내 돈으로?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순천집이랑 상가 건물 다 팔았다. 내 재산은 이제 내가 알아서 쓸 거다. 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요? 상의할 필요 없지. 내 재산이니까.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다급했다. 엄마, 우리 집 월세 밀렸어요.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정희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도연아. 엄마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넌 그러지 못했어. 엄마, 너무하잖아요. 친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건 너희였지. 엄마를 지갑으로만 본 건 너희였어.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아, 이제 각자 살자. 넌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아닌 나. 몇 달이 흘렀다. 윤정희는 분당의 새 아파트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천집과는 다른 도시의 공기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아파트 근처 중앙공원에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했다. 공원은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 한 바퀴에 30분 정도 걸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보며 정희는 미소 지었다.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자주 뵙네요. 단발머리의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3달 전에 왔어요. 정희가 답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여기 산지 5년 됐어요. 좋은 동네예요. 윤정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김미숙 그리고 다른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일주일에 2~3번은 산책 후 근처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윤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어느 날 미숙이 물었다. 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정희는 담담히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다.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맞아요. 자식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 건강, 내 마음이 제일이죠.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결국은 자기 인생이에요. 남 위에 살다가 인생 끝나면 뭐가 남아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시간을 살아온 동년배로서 서로를 이해했다. 퇴직교사라는 이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되찾아지는 기분이었다. 정희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붓을 쥐고 물감을 풀어내는 과정이 즐거웠다. 서툴렀지만 상관없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잘 그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윤정희 씨 색감이 참 좋네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강사가 칭찬했다. 네, 처음이에요. 재미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매달 통장에 400만 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금이 들어왔다. 아파트 관리비, 식비, 문화센터 수강료를 내고도 충분히 남았다. 가끔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기도 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품질 좋은 옷들이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 어느 날 대학 동창 박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너 분당 산다며? 나 판교 사는데 가깝네. 만날래? 그래, 좋지. 언제 시간 돼?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판교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연은 정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정희야, 너 완전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정희는 웃었다. 응. 예전에 봤을 땐 뭔가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편안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던 일, 일본 여행에서 들었던 대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로 결심한 것까지. 소연은 조용히 듣다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정희야, 내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지. 아들한테서 매일 전화 왔었어. 도와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본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 지금은 연락 안 해? 한 달 전부터 끊었어. 번호를 바꿨거든.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어. 후련하겠다. 응, 후련해. 그리고 자유로워. 그동안 너무 남만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나는 운이 좋게도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잘 자라줘서 다행이지만 주변 친구들 보면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정희는 문득 말했다. 이제야 봄이 진짜로 보인다. 내 인생의 봄이 지금 시작인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햇살이 비쳤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도 외로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자유와 평화만이 남아 있었다. 정희야, 건강만 챙겨. 이제 내 시간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소연이 격려했다. 그럴게. 고마워, 소연아. 카페를 나서며 정희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손 위에 살포시 앉았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쓰지 않았던 일기였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산다. 한 번은 남을 위해,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을 위해. 나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시작한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윤정희로 살겠다. 봄이 왔다. 진짜 봄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희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을 교사로 살았고 15년을 홀로 살았으며 아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녀가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존중이 동반되어야 하고 효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용과 착취는 결코 가족애가 아닙니다.
정의가 내린 결단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이든 70이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